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한의사 손성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손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품행장애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사회에 심하게 반항을 하는 경우, 그 시기는 원래 그래, 사춘기라서 그래 하며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춘기라서 하는 반항과 품행장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대로 두면 안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돌발 행동이나 반항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만 해도 품행장애가 병인가 싶었는데 이게 어떤 병인가요? 네, 폭력이나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은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장애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고의적인 파괴가 두드러지는데 이처럼 별 가책 없이 규범을 일탈하여서 무고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격성이나 파괴성 혹은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으며 흔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은 그런 행동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행을 일삼는 문제아로 여겨집니다. 네, 문제아들 중에서도 좀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겪는 ADHD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ADHD는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거나 안절부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예측하지 않고 불쑥불쑥 내키는 대로만 행동하려는 것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한편 품행장애는 공격성이나 파괴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구분이 되지만은 30에서 50% 정도에서 품행장애가 ADHD에서 동반되어 흔히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보통 ADHD가 품행장애나 다른 동반장애보다 일찍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품행장애와 ADHD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품행장애의 증상이 더 두드러지고 또한 일찍 시작됩니다. 네, 품행장애와 ADHD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품행장애와 다른 병이 동반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흔한 동반장애로는 학습장애나 학습부진,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적 부진과 반사회적 행동은 상호작용하면서 악화되고 보통 15에서 25% 정도는 우울증을 동반하고 19에서 55% 정도는 불안장애를 동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를 동반한 사춘기 이전의 남아는 덜 공격적이지만 청소년기에는 더 공격적이고 품행장애와 함께 위축된 성향을 보이는 아동은 품행장애만 보이는 아동보다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네, 또 이 부분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사춘기의 반항과 품행장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네, 일반적인 사춘기 반항은 주로 친하고 만만한 사람들, 특히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이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믿어왔던 권위 있는 어른들에 대한 그런 반항의 형태로 곧잘 표출됩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으로서 시기적으로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뇌가 변하면서 잠정적인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점을 지나면 다시 보다 원숙한 상품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 품행장애는 행동의 파탄 정도가 그보다 훨씬 심각해서 반사회성과 공격성, 파괴성, 그리고 위해성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즉 일반적인 사춘기 반항에 비해서 그 일탈 정도가 더욱 대담하고 잔인하며 지속적이고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의지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품행장애는 일탈의 정도가 더 대담하고 잔인하고 지속적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상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품행장애는 별 가책 없이 규범을 일탈하고 무고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격성을 띠거나 파괴성 혹은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서 보통 차의 창문을 부순다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고의적인 파괴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방화나 도둑질을 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남발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내고 어른에게 반항적이고 적대적이며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 자주 결석하고 성적은 저조하고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약물남용을 일삼고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가출도 잦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동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품행장애 아이들의 사건 사고가 꽤 심각한데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적응하기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기에는 품행이 너무 위험하므로 늘 말썽을 일으키기 쉽고 교우관계 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반항적이고 적대적이어서 잘 따르지 않아서 마찰을 빚고 눈밖에 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성향을 더욱 부추기게 되어 더욱 쉽게 탈선의 길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전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할 텐데요. 발병 시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언제 발병을 많이 하나요? 네, 품행장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꽤 흔한 장애입니다. 18세 이하 남자 아동의 6에서 16%, 여자 아동의 2에서 9%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추정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4에서 1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에게 더 일찍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은 10에서 12세, 여성은 14에서 16세에 많이 발병합니다. 품행장애가 발병 연령에 따라서 10세 이전에 문제 행동이 시작되는 아동기 발병형과 그 이후에 시작되는 청소년기 발병형으로 구분되는 만큼 취학 전에도 발병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선천적인 뇌 구조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 예후가 불량합니다. 아동기 발병형과 청소년기 발병형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아동기 발병형은 만 10세 이전에 진단기준상 한 개 이상의 항목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공격을 하거나 친구 관계에 장애가 있고 아동기 초기에 반항성 장애도 보이고 지속되면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후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그런 중증에 해당합니다. 한편 청소년기 발병형은 만 10세 이전에는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다가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공격적인 행동도 적으며 정상적인 친구 관계도 맺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적어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품행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만 봐도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품행장애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인을 분류해보면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사회인지적, 가족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유전적 요인 그리고 가족 환경적 요인은 어떤 건가요? 네, 품행장애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유전적 소인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정 환경과 관련되는데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또는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는 모두 품행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양육자의 변화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 부모의 불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결손가정, 4명 이상의 많은 형제수와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정신장애나 알코올 사용장애, 범죄 성향 등은 품행장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혈중 세로토닌 수준이 높은 경우나 성호르몬의 이상, 전두엽 활성화 차이, 그 밖에 뇌기능 장애나 손상과 같은 기질적 문제 등이 품행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뇌 영역인 복내측 전전두엽과 충동을 억제하고 행동의 결과를 내다보게 하는 뇌 영역인 안화 전전두엽의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만족 지연 능력이 결핍되어서 사회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처벌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네, 사회인지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은 품행장애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사회인지적 요인은 사회를 바라보는 인지적 틀의 결함이나 왜곡이 있는 것인데 이는 보통 심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교정하게 됩니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이웃과 학교, 대중매체 영향이 있는데 그 근거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아동 중에서 품행장애가 많은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품행장애 참 증상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반항과 구별하기도 어렵고요. 혹시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품행장애는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며 일회성일 경우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시 언어 표현력의 부족이나 환자의 적대적 태도 등으로 인해서 면담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시 학교나 가정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야 합니다. 진단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규범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이 다음 15개 기준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가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나야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차를 부수고 침입한다.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의무감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흔히 한다.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 가출한다.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 결석. 이 15가지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 18세 이상일 경우에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네, 진단하는 법도 까다롭네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가 시작돼야 할 텐데요. 품행장애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품행장애를 방치하는 것은 곧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 것과도 같으므로 장차 주변과 사회에 큰 우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본인도 자신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방법이나 교육적인 방법 혹은 심리적인 방법 등 단편적인 방법만 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치료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품행장애의 한방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네, 한의학적으로 품행장애는 간실이나 심화, 신허의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또 충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간양상항, 즉 간실증에 해당하고 속에 억눌린 분노가 많아서 공격성을 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심화상념에 해당하며 뇌수의 발달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어증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춰서 각각 치료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주된 치료는 탕이나 농축환으로 된 한약이 담당하는데 이 밖에도 침, 약침, 전침, 피부에 붙이는 피내침 등의 침술요법을 병행하며 뜸, 한방향기요법, 기공요법, 자율훈련법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내면과 환경을 이해하고 그릇된 심리를 교정하는 데 더불어서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품행장애 자체가 적대감과 반항심을 증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품행장애 환아들의 대부분이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심지어 치료의 필요성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문제 행동을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또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고 힘들게 겨우 데려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치료를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들의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서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매우 다루기 힘든 질환입니다. 그렇기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나아가 예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 한방 치료의 예후도 궁금합니다. 품행 장애의 예후가 좋은 편, 나쁜 편 나눠질 수도 있나요? 네. 먼저 예후가 좋은 경우로는 10세 이후인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발병해서 증상이 가볍고 공격성도 약하며 동반 문제도 없고 지능은 정상이고 사회성이 좋거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고 또 가족의 숫자가 적거나 불화가 없는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예후가 나쁜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로서 10세 이전에 즉 좀 이른 나이에 발병해서 증상이 많고 공격성도 심하면서 ADHD를 동반하거나 동반 문제가 많고 지능은 낮으며 사회성은 없고 왕따를 당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한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텐데요. 이 품행장애의 아이를 둔 부모님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품행장애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발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서 통합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부모나 가족 환경, 학교, 사회 환경 등의 위험 인자를 미리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문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경우에는 되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품행장애 아동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껴서 비난과 처벌을 가하면은 아동은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을 하며 문제 행동이 악화될 수 있는데 우선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공감하며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아이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손성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